자, 428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은 일단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새로운 목적물 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게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4번에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지상권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세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붙여놓은 전세권자의 소유물, 요거를 원래는 수거를 해야 돼요. 우리 지상권에서도 지상권이 소멸하면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수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비슷한 게 전세권에도 있어요.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는 자신의 부속물, 예컨대 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에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 입구에 번호키를 붙여놨어요.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쫙 붙여놨어요. 이거 건물의 일부일까요? 독립한 물건일까요? 독립한 거죠. 떼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부속물이에요.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립이 되어 있으면 부속물이라고 불러요. 이거 당연히 떼내야 되는데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이걸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전세권자도 설정자한테 이 부속물을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중에 임대차로 가면요. 부속물 매수권이 나오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 두 가지예요. 하나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되고요. 임차인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권은 팔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은 사라고 말하는 거죠. 개념이 다르죠. 또 하나가 설정자가 팔아라 라고 말하는 부속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어떤 부속물이든 다 팔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속물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가 설정자의 동의받아서 부속시킨 거하고 설정자로부터 애시당초 매수한 거. 이 두 가지만 전세권자는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조심해 주시면 돼요. 거기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5번은 아까 봤고요. 오른쪽에 보면 6번에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라는 게 있는데 지상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익물권은 공통적으로 용익물권자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필요비를 용익물권자들이 지출합니다. 이때 설정자들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의무가 있다 그랬죠? 용익물권자의 물건 사용 수익을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소극적 인용 의무라 그랬습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자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 수익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결국 전세권자에게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뭐만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자하고 똑같죠? 다만 다른 점은 지상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해석상 인정을 해주는 반면에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전세권의 효력을 보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304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민법이 전세권 중에서 건물 전세권을 위한 걸 몇 가지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1년 최단 존속기간하고 법정갱신이에요. 그거 말고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지상권에 봤던 305조 법정상권이고요. 또 하나가 304조예요. 304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수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능하죠?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이렇게. 이때 을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을은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을이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이때 이 전세권의 효력, 건물 전세권이죠.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304조 1항.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질 않아. 그럼 전세권자는 저 건물을 경매를 넣겠죠. 경매를 넣어서 경락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경락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도 받아야 돼. 요것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놈을 부르는 명칭 3개가 있습니다. 요 을. 을이 명함을 3개를 갖고 있어요. 첫째가 건물 소유자라는 명함. 두 번째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이라는 명함. 마지막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라는 명함. 그 전세권 설정자를 기억을 하세요. 왜?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304조 2항. 이유가 뭘까요? 1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당연히 을은 자신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전세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게 304조 2항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04조가 있습니다. 1항과 2항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 또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항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을은 자신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조문이 있다는 거. 이게 다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305조는 어땠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건물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어. 병소유 땅, 갑소유 건물. 그렇죠? 이때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야 건물 전세권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결국 305조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결국 이 305조 법정지상권은 요 놈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305조. 건물 전세권자는. 만약에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안 해주면 건물은 철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도 소멸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건물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04조와 305조라는 두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세권의 처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 처분하고 비슷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같이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있다라고 나오면 항상 이 사람은 뭐도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얘는 전세권에 타잡한 목적물을 경매해서 이걸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을 위하여 전세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기간 동안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게 본질적 기능이지만 존속기능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수익은 못하고 뭘로 기능이 전환이 돼? 담보물권으로서. 결국은 요 전세권은 요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거 함께 움직여요. 아까 지역권과 요역지 소유권이 같이 움직이듯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움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분리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전세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항상 뭐도 같이 양도되는 거예요. 채권도. 그쵸?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양도됐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채권이 양도됐을 때 얘를 생각해 보세요. 얘. 갑의 입장에서 누가 바뀐 거예요?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을이 만약에 순둥이였어. 가보면 룰랄라 좋았어. 근데 나중에 전세권이 병이라는 놈에게 넘어갔고 채권도 병한테 넘어갔는데 병이 검은 머리에, 아니 검은 양복에 머리가 짧고 다리를 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말이지. 채권이 양도가 되면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가 바뀌는 거다?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채무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가능해요. 못 팔아먹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지 마라. 그럼 뭐도 양도 못하는 거예요. 전세권도 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 양도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상권 양도는 제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306조를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는데 설정 행위로 금지하는 특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두 번째, 전세권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 목적물을 전세권자는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대나 전전세 할 수도 있어요. 자, 요때요 전전세 개념만 좀 조심하면 돼요. 전전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전전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전세는 전대차라는 거예요. 내가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주는 거. 이건 전대차고요. 전전세라고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전전세가 아닙니다. 그럼 요 전전세는 뭘까?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해요. 예? 그럼 얘가 전세권자예요. 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게 전전세예요. 전세권자가. 그래서 전전세는 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 전전세금의 지급, 앤드 전전세권 등기. 그래서 등기부를 딱 떼어보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딱 떼있고 그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전전세권자 병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그게 전전세권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조심하시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전세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물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전세권은 본 적은 없어.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 민법에. 됐죠? 이때 이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명칭 조심하시면 돼. 얘. 얘가 없을 때는 전세권자였었죠. 얘가 생기면 원전세권자. 예? 원전세권자. 이면서 전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얘가. 다 같은 놈이에요. 전세권자라고 나오거나 원전세권자라고 나오거나 전전세권 설정자라고 나오거나 다 한 놈이야. 누구? 가운데 있는 놈. 요 놈. 예? 어떻게 표현이 나오든 간에 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자, 원전세권자,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세 개념만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전세가 있죠? 432페이지 그 개념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건을 보니까 원전세권자 가운데 전전세 설정자라고 돼 있죠?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전전세금과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금과 원전세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특징만 간단히 기억해 주세요. 물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만. 그것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세권의 효력을 봤는데요. 전세권의 효력에서는 몇 가지 체크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딱 머릿속에 조문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전세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 소멸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기면 4번과 5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멸 청구가 하나 있고 소멸 통고가 있죠. 요 두 개가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입니다. 그 중에 5번은 봤어요. 소멸 통고. 어디서 봤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언제 소멸해요 이거? 6월 경과 후에 소멸한다 그랬죠. 반면에 소멸 청구는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해요.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되잖아요.
임야 전세권자가 있었어. 그럼 임야 전세권자는 뭐 해야 돼요? 나무 심어야 돼요. 임야의 용도가 뭐야? 나무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나무를 밀어버리고 펜션을 지어버렸어. 의무를 위반했죠.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 소멸 청구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전세권자는 맨날 의무를 위반할 거예요. 의무를 위반해놓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맨날 노노노 할 거예요. 그렇죠? 요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 소멸 청구도 전세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형성권이고 and 6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 다음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목적물 멸실인데요. 이건 개념 틀만 좀 잡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물건은 소멸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뒤에 뭐 후속 조치가 별로 없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소멸. 그걸로 끝이야. 근데 전세권은요. 목적물이 멸실이 되었을 때 당연히 전세권 소멸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전세금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이 전세금이 아까 기능이 뭐가 있었어요? 보증금의 기능이 있었어요. 보증금이 뭐였어요? 손해배상 충당. 그러면 요 멸실 원인을 따져야 돼요. 요 멸실 원인이 불가항력 멸실이냐 또는 전세권자 귀책 사유로 멸실됐냐 에 따라서 요 전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인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조문을 314조, 315조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소멸 사유 중에 요 목적물 멸실이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와. 그것도 지문으로 불가항력적 멸실, 전세권자 귀책 사유 멸실, 전부 멸실, 일부 멸실 이렇게 나눠서 전세권은 어떻게 소멸하고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소멸에서는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세요. 다른 물건들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냥 물건이 소멸하는 걸로 끝나지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고 전세금은 손해배상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멸실의 원인을 나눠서 봐야 되는구나. 에? 그래서 314조와 315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불가항력적으로 만약에 전부 멸실이 됐어요. 그럼 전세권은 전부 소멸하고 전세금은 전부 돌려주면 돼요. 근데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전부 멸실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손해배상에 충당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멸실의 원인에 따라서 멸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소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 이걸 머릿속으로 딱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전세권 소멸의 효과라고 돼 있는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별것 없어요. 설정자는 뭐를 돌려주면 되고 뭘 돌려주면 되고 전세금 돌려주면 되고 뭘 돌려준다고요? 전세금. 전세권자는 뭘 돌려주면 되고 목적물 돌려주면 되고 토지 건물 돌려주면 되잖아요. 안 되나? 이러면 끝나요. 이거 당연히 공평하게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걸 동시 이행관계라고 해요. 조문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야. 그런데 우리 민법이 요거와 관해서 또 317조라는 조문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만들어놨나?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등기 말소 서류 교부 이게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317조가 없다면 이 조문이 없다면 요게 동시행관계예요. 요게.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원래는. 나중에 저당권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317조를 만들어서 요거까지를 뭘로 만들어놨다? 동시이행관계. 그 조문 오른쪽 317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나머지는 보시지 마시고 436페이지에 보면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고 오른쪽 유익비 상환청권이 하나 다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눈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 수거권 수거 의무가 있다. 이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고 전세권자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권은 없으나 유익비 상환 청권은 명문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지요? 네, 별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한물권 중에 용익물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우리 민법에 있다. 각각 개념이 뭐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번 순원에서 딱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한물권 마지막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담보물권. 일단 민법에 담보물권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데 과거에는 유치권 1문제, 저당권 3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이렇게 돼요. 보통 담보물권에서 4문제가 나와. 이때 유치권 2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 저당권 2문제는 다 틀려도 돼. 하나는 맞아야죠. 그렇죠? 하나는 맞겠지라는 기대로 찍으면 돼요. 그래도 다 틀려서 괜찮아. 유치권 2문제를 다 맞으시면 돼요. 자, 일단 담보의 뜻이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담보라는 건 채권 우선 변제 확보를 말합니다. 채권은 제가 물권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채권자 평등. 돈을 먼저 빌려줬다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빌려줬다 해서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요. 결국 채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즉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걸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요. 특히 경매대가로부터.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매대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요. 나 먼저 배당해 주셔 그랬다가 경매법원에서 두드려 맞아. 잘못하다가. 평등해요, 채권은.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 중에는 당연히 먼저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게 담보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채권자들이 나타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게 담보제도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통한 담보가 있고요. 물건을 통한 담보가 있어요. 사람을 통한 담보의 대표가 보증인이에요. 보증. 채권자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채권자는 좀 편안해요. 왜?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울고불고 난리치지만 이 채권자는 누구한테? 고급지게 누구한테 찾아가면 돼? 품위 있게 보증인한테 찾아서 돈 갚아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걸 회수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인적담보예요. 반면에 물적담보는 채무자가 제공한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지배를 해. 채무자,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채권자가 지배를 하는데요. 자, 제가 물건 처음 말씀드릴 때 지배라는 게 사용수익, 처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이 지배는 사용, X, 수익, X, 처분, 예. 요거. 처분을 지배. 이때 처분을 지배한다는 건 채권자가 마구 팔아먹는다는 걸로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어떻게?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환가, 경매 대가를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뭘 지배하고 있다가? 교환 가치.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돈, 요거를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아, 요 놈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이걸 경매에 넣어서 요만큼을 회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이 갚으면, 채무자가 갚으면 괜찮고 안 갚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뭐?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선해서, 후순위 권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이런 게 물적 담보 제도예요. 그러니까 물적 담보가 있으려면 채권자가 물건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물권이죠. 목적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뭐라 그래? 담보, 물권 이렇게 되겠죠. 그게 담보 물권이에요. 물적 담보 제도가 담보 물권입니다. 요 담보 물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가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경매해서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이런 방법, 이걸 제한물권의 법리라고 하게 되고 민법에 있는 전형 담보 물권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얘가 물건을 제공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해. 나중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나는 귀찮게 이거 경매 안 한다.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예? 이걸 소유권 이전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이걸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라고 해요. 여기 세 개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 물권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민법에 있어. 이걸 전형 담보라고 한다.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뭐다? 경매에서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이다. 반면에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라고 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예? 그게 세 가지가 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됐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제도라는 게. 그래서 455페이지 서론에 의의가 하나 있고요. 한 장 넘기면 담보제도 유형이라고 전형과 비전형이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있죠. 그 밑에다가 매도담보를 하나 써주세요. 매도담보. 자, 이런 담보 물권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아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줘요. 채권이 생겨요. 이걸 우선변제 확보를 목적으로 아파트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가장 전형적인 구조죠. 그렇죠? 돈 빌려주고 아파트에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예요. 이때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어떤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채권, 다른 일반 채권과는 달리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일반 채권은 그냥 채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은 따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먼저 부종성. 첫째.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권도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채권이 없는데 담보물권이 있을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이 상태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갚아버렸다. 채권 소멸했죠? 그럼 저당권은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뭐에 의해서? 부종성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이 부종성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완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부종성의 예외란 건 무슨 뜻이에요?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근저당권이라고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수반성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직 갑이 돈을 갚을 날짜는 안 됐는데 돈이 굉장히 급하게 생겼어. 방법은 하나예요. 이거 팔아먹는 거예요. 채권을. 예? 채권을 팔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요. 이걸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이걸 뭐라 한다? 수반성.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수성. 세 번째, 불가분성. 자, 갑이요.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 101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 이 상태에서 갑이 9,900만 원을 갚았어. 100만 원 남았어. 근데 이 100만 원을 끝내 갑이 못 갚았어. 을은 경매를 넣겠죠. 101호 전체를 경매를 넣을까요? 101호 중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화장실만 경매를 넣을까요? 전체를 경매 넣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즉 채권이 일부 변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변제가 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지금 예외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불가분성이래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장 까다로운 개념이 물상대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갑수의 땅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떡 설정을 해놨어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땅을 경매해서 자신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느닷없이 이 땅이 수용이 돼요. 갑은 불만이 없어요. 보상금이 나와요. 을이 불만이에요.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을 해요.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그럼 이 저당권자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러려면 목적물인 토지가 아닌 보상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걸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그 성질을. 우리 민법 342조 질권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370조 저당권에 준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개념만 기억하세요. 여기를 보세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수용이에요. and 가치 변형물. 보상금 또는 보험금. 원래는 청구권까지만 해요. 보상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성질. 이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그래야 얘는 여기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물상대위를 인정 안 하면 얘는 여기에서 다른 채권자들하고 평등하게 쪼개서 가져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상대위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 6개의 담보물권 중에서 요 놈은 우선 변제효라는 게 없어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효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위를 인정해주는 취지가 가치 변형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건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효가 없으니까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리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통유성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예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하나 있고 뭐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 안 된다? 유치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담보물권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을 가지고서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 의의가 있을 것이고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유치권 성립 요건이 5개가 있어요.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6개가 나오고요. 의무가 2개가 나와요. 유치권 소멸이 나옵니다. 소멸은 소멸 사유를 조심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유치권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웬 개가 달려와서 내 허벅지를 물어버렸어요. 아프죠? 아파. 치료 받아야죠. 치료비 나갔어요.
치료비가 한 50만 원 나갔어요. 이 받아야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 개주인한테. 개주인이 왔어.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럴 때 개를 유치. 치료비 줄 때까지 개 못 줘. 이게 유치권이에요. 여기 유치권이에요. 예? 어떤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생겼어.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 세탁물을 맡겼어. 세탁비를 안 줘. 세탁물 돌려줘,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안 줘. 자동차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때 그 세탁소 주인, 자동차 수리하신 분, 이 세탁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다. 유치권. 유치권의 개념은 이렇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우리 시험범위 유가증권 없으니까 유가증권을 생략하고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개를 점유하는 자가 개에서 생긴 채권이 있어. 이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개를 유치할 권리,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이때 유치라는 건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권리. 이게 유치예요.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누가 갇혀 있어. 내보내, 안 내보내? 안 내보내. 설렁탕 먹여서 다음날 내보내. 그렇죠? 그게 유치예요. 안 내보내는 거야. 우리 남편 돌려주세요 그래도 안 돌려줘. 점유하고 반환은 거절해. 이게 유치예요. 같은 날 유치장. 개념은 쉽지요.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래서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할 권리. 자, 특징을 봅니다. 유치권은요, 아까 이게 없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 예? 왜 없냐? 요 다른 담보물권들은, 유치권을 뺀 다른 담보물권들은 조문을 보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다. 그러니까 그 조문을 권리를 만들 때 아예 우선 변제권을 줘요. 근데 이 유치권은 320조 조문에 보면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320조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을 처음부터 만들 때 우선 변제권을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냐? 얘는 유치권자는 누가 와서 물건을 달라고 그러도 난 돈 받기 전에 못 줘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적물이 경매돼서 경락인이 나타나서 달라고 해도 못 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내 돈 받기 전에는 못 줘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권에는 추구표라는 게 있어요. 추구표. 추구표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건이 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내 소유물이 내 수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이때 내 소유권이 소멸해요, 안 해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갔어. 그래서 물건이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소유권 상실해, 안 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건이 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물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걸 추구표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물건이 타인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권의 효력이 계속 미쳐. 그러니까 만약에 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물건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죠. 이 추구표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추구표 때문에. 근데 유치권 생각해봐요. 유치권은 개념 자체가 뭐예요? 물건을 점유해야 돼. 그렇죠? 유치 개념 자체가 점유 및 반환 거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개를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개가 목을 털어가지고 도망갔어. 점유 상실했죠. 그래서 주인한테 갔어. 유치권 소멸하죠. 소멸하죠. 더 이상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추구표가 없어요. 유치물이 내 수중을 떠났어.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가 없으니까
유치 목적물이 타인수 중에 있다.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이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물권적 청구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권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유치권. 왜 없냐? 추구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유치권, 우, 물, 추, 물. 없어요? 우물, 추물? 없어. 없어. 외우세요. 외우세요. 많이 외우죠, 이렇게. 네.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렇죠? 네. 하루 지나면 또 까먹어요. 외우세요.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 대비 인정되지 않는다. 추구표 없다. 물권적 청구권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됐습니다. 됐죠? 됐다고 했어요. 자, 이런 유치권은요. 보세요. 아까 개한테 물려서 개의 주인이 치료해 줄 때까지 개를 유치할 수 있다 그랬죠. 개의 주인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유치권은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거 안 해요. 유치권을 유치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취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취득이란 말보다는 성립 요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 5개가 있어요. 자, 요걸 일단 머릿속에 박습니다. 첫째가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요걸 물건과 채권의 결련관계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채권이 변제기가 돼요. 변제기. 변제기. 네 번째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당연히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 5가지를 오늘 일단 외웁니다. 지난 순환에도 제가 이거 외우시라 그랬었던 거 기억하는데 안 외우셨죠? 외워야 돼.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립니다. 외우세요. 유치권 성립요건. 타인 물건일 것,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가 인정될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자, 잠시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구체적으로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딱 9분 내지 50분 드립니다. 너무 오래 쉬지 마세요.